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오직 자신의 숨소리에만 의지한 채 걷고 있는 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등에는 몸무게의 절반에 달하는 무거운 군장이 지워져 있고 손에는 낡은 지도 한 장과 나침반뿐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부대 델타포스의 대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롱워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델타포스라는 이름은 오늘날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에게 전설처럼 추앙받지만 그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 베트남 전쟁의 포화 속에서 찰리 베크위드라는 한 장교가 품었던 작은 의문이 이 거대한 조직의 씨앗이 되었지요. 베크위드는 당시 육군 특전단 소속이었는데 영국의 특수부대인 SAS에서 위탁 교육을 받으며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총을 잘 쏘는 군인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고립된 지역에서도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지적인 유령들이었습니다. 베크위드는 미국으로 돌아와 우리에게도 이런 부대가 필요하다고 상부에 강력히 건의했지만 보수적인 군수뇌부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그린베레나 레인저가 있는데 왜 또 다른 부대가 필요하냐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죠. 하지만 테러의 위협이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미넨 올림픽 참사 등을 지켜보며 미국 정부는 비정규전과 대테러 임무를 전담할 특수조직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1977년 11월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브레그 한 구석에서 델타포스가 공식적으로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베크위드 대령은 부대원을 선발할 때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는 체력은 기본이고 지능과 심리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았습니다. 초기 선발 과정에 지원한 수백 명의 베테랑 군인 중 합격자는 단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선발 과정 중 가장 고통스럽기로 유명한 장거리 행군은 산악지대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수십 킬로미터를 완주해야 하는 시험인데 교관들은 지원자에게 아무런 격려도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의 한계가 어디인지 증명하라는 식이었지요. 발바닥의 껍질이 다 벗겨지고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도 지원자들은 자신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심리적 압박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격 훈련에서는 인질과 테러리스트가 뒤섞인 방에 들어가 눈 깜짝할 사이에 표적만을 제거하는 정밀함을 요구받았습니다. 실수로 민간인 표적을 마치는 순간 그 대원은 즉시 짐을 싸서 원래 부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거쳐 소수의 정예 요원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 실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극의 서막이었던 1980년 이란 인질 구출 작전인 이글클로 작전입니다.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에 억류된 인질 52명을 구출하기 위해 델타포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작전 당일 이란 사막의 모래 폭풍인 하부브가 몰아치며 헬리콥터들의 기계 고장이 잇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급유를 위해 대기하던 수송기와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참사가 벌어지며 8명의 소중한 대원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작전은 개시도 해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실패했고 델타포스는 세상에 비웃음을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델타포스를 무너뜨리는 대신 더욱 강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베크위드 대령은 눈물을 삼키며 부대의 지휘 체계와 장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으로 더욱 깊숙이 숨어들었고 소리 없이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델타포스는 파나마 침공 작전에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 아래 갇혀있던 미국인 인질 커트 뮤즈를 구출하는 산 로케 작전에서 그들은 단 6분 만에 임무를 완수하며 자신들의 진가를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쓰고 건물 옥상에서 하강하며 순식간에 적들을 제압하는 그들의 모습은 현대 특수전의 교과서가 되었지요. 이때부터 델타포스는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국가의 최후 보루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대였기에 대원들은 군복 대신 사복을 입고 머리와 수염을 길렀으며 서로를 계급 대신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부대보다 뜨거운 애국심과 자부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그레나다 침공 작전에서도 활약하며 실전 경험을 쌓아 나갔습니다. 물론 모든 작전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보의 부재로 인해 위기에 빠지기도 했고 아군 간의 소통 오류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델타포스의 진정한 힘은 실패를 분석하고 보완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 훈련마다 실탄을 사용하며 실제 상황과 똑같은 긴장감을 유지했고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와 교류하며 최신 전술을 흡수했습니다. 이들의 무기체계 또한 일반 부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신들에게 맞는 장비를 직접 개조하거나 민간 시장에서 가장 좋은 부품을 사들여 최적의 전투력을 갖추었습니다. 델타포스의 훈련장인 하우스 오브 호러는 인질 구출을 위한 극한의 사격장으로 유명한데 이곳에서 대원들은 수만 발의 총알을 소비하며 본능적으로 반가쇠를 당기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동료가 인질 역할을 하고 그 바로 옆에 표적을 실탄으로 맞히는 훈련을 반복하며 그들은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쌓아 나갔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실력이 바탕이 되었기에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에도 주저없이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델타포스는 단순히 미국의 부대가 아니라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에게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광 뒤에는 언제나 이름 모를 희생이 따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없었던 대원들은 오직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며 어둠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델타포스의 탄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들은 더 큰 전장인 중동과 전 세계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델타포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현대사의 숨겨진 장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의 긴박했던 숨소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2일의 새벽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이 쿠웨이트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타전되자 노스캐롤라이나의 포트 브래그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에게 이 전쟁은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이란 사막에서 맛보았던 쓰라린 실패의 기억을 씻어내고 자신들의 진가를 전 세계에 증명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정규전의 양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다국적군의 결속을 와해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면 아랍 국가들이 연합군에서 이탈할 것이 뻔했고 이는 곧 전쟁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사일 발사대를 찾아내 파괴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광활한 이라크 서부 사막은 이제 델타포스의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라크군은 이동식 발사대를 고속도로 교량 아래나 사막의 바위 틈에 숨겼다가 순식간에 나타나 발사하고 사라지는 전술을 썼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인공위성과 정찰기도 이들의 은밀한 움직임을 모두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직접 들어가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특수 개조된 험비와 사막용 순찰차를 타고 이라크 깊숙한 곳으로 침투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방어력보다는 기동성과 적재량에 초점을 맞추어 문짝조차 떼어낸 상태였습니다. 대원들은 얼굴에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스카프를 두르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사막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위장망을 덮어 은신했습니다. 이른바 스파이더 홀이라고 불리는 이 좁은 공간에서 대원들은 24시간 이상을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바로 머리 위로 이라크군의 정찰 트럭이 지나가고 병사들의 잡담 소리가 들려오는 극한의 긴장 속에서도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소변은 병에 담아 처리했고 음식은 냄새가 나지 않는 비상식량으로 해결하며 오직 적의 흔적만을 쫓았습니다. 밤이 되면 야간 투시경의 녹색 화면에 의지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대원들의 눈에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였습니다. 대원들은 즉시 위성 전화를 통해 사령부에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의 A-10 공격기나 F-15 이 전폭기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발사대가 위치를 옮기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의 팀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중 지원이 오기 전까지 직접 타격하여 발을 묶기로 한 것입니다. 적의 호위 병력은 델타팀보다 몇 배나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압도적인 사격술과 공포를 모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어둠을 틈타소리 없이 적의 진지에 접근했습니다. 억제기가 장착된 소총에서 불꽃이 튀었고 보초를 서던 이라크 병사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혼란에 빠진 적들이 대응 사격을 시작했을 때 델타포스는 이미 스커드 발사대의 유압 장치를 파괴한 뒤였습니다. 잠시 후 밤하늘을 찢는 듯한 엔진 소리와 함께 연합군의 전폭기가 나타났습니다. 대원들이 레이저 표적 지시기로 목표물을 비추자 정밀 유도 폭탄이 정확히 스커드 발사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솟구쳤고 델타포스는 다시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의 작전은 전쟁 내내 수십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때로는 적의 대규모 기갑 부대와 마주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정찰 중이던 팀이 수백 명의 이라크 보병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탄약은 떨어져 가고 퇴로마저 차단된 상황에서 대원들은 절망 대신 침착함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정밀한 조준 사격으로 적의 접근을 막아내며 지원군을 기다렸습니다. 단 한 명의 동료도 버리지 않겠다는 델타의 맹세는 그곳에서도 지켜졌습니다. 결국 아군의 공격 헬기가 도착했을 때 대원들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모두가 살아남아 기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에서의 생활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연속이었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낮에는 타는 듯한 갈증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래먼지는 총기 작동을 방해했고 GPS조차 작동하지 않는 먹통지대에서 지도와 별자리에 의존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이 전쟁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국적군 사령관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은 델타포스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개입했을 것이고 연합군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델타포스 대원들은 승리의 훈장이나 화려한 퍼레이드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전이 끝나자마자 다시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름 없는 전사들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활약상은 한동안 기밀로 분류되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군 내부의 기록과 살아남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그 전설이 전해질 뿐이었지요. 이 사막의 경험은 델타포스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장거리 침투 전술과 공중 지원, 협동 체계는 더욱 정교해졌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기술은 후배 대원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휴식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뿌리라 불리는 소말리아에서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아와 내전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파견된 평화유지군을 비웃듯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가디슈를 장악한 군벌 아이디드는 유엔 보급품을 가로채며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델타포스를 소환합니다. 이번에는 광활한 사막이 아니라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과 수만 명의 적대적인 군중이 기다리고 있는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뜨거운 모래바람을 뒤로하고 습한 공기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모가디슈의 거리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부대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도 처절한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헬리콥터의 로터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뜨거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그곳 모가디슈의 태양은 이미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며 서로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쓴 편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고 누군가는 행운의 동전을 꽉 쥐었습니다. 작전 명칭 아이린이 무정의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델타의 요원들은 거침없이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지옥의 입구였지만 누구 하나 주저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델타포스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였고 그들이 선택한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가디슈의 상공으로 떠오른 블랙 호크 헬리콥터들의 거대한 그림자가 도시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대원들의 눈에는 타이어를 태우는 검은 연기와 분노에 찬 군중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될 특수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도 영웅적인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밧줄을 꽉 잡고 하강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긴장감으로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지만 손가락은 이미 반가소에 근처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강 신호가 떨어졌고 그들은 도심 한가운데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함성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쏟아지는 총탄의 비였습니다. 1993년 10월 3일에 소말리아 모가디슈는 숨이 막힐 듯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에게 이 도시는 이미 익숙한 전장이었지만 그날 오후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지요. 작전의 목표는 소말리아의 군벌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의 핵심 참모 2명을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계획된 작전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고 대원들은 평소처럼 신속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후 3시 20분경 슈퍼 6일이라는 호출 부호를 가진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이륙하며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델타 포스 대원들은 헬기 문가에 걸터 앉아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모가디슈의 골목길에는 이미 적대적인 군중이 모여들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타이어를 태우는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목표 건물인 올림픽 호텔 근처에 도착하자 대원들은 패스트 로프를 타고 신속하게 하강했습니다. 먼지바람이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델타포스의 정밀한 타격으로 목표 인물들을 확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물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을 위해 대기하던 레인저 대원 한 명이 헬기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으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지상군이 부상자를 이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어디선가 날아온 RPG-7 로켓탄이 공중에 떠있던 슈퍼6일의 꼬리날개를 직격했습니다. 거대한 철사에 같았던 블랙호크가 비명을 지르며 도심 한복판으로 추락하는 모습은 모든 대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투의 양상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추락한 헬기의 생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전력이 추락 지점으로 집중되었고 모가디슈의 모든 골목에서는 무장한 민간인과 민병대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델타포스 요원들은 이제 공격자가 아닌 방어자가 되어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탄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블랙호크인 슈퍼-63마저 적의 로켓탄에 맞아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추락 지점은 아군 본대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지상 구조팀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전설적인 2명의 델타포스 저격수 게리 고든과 랜디 슈가트 상사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지상의 동료들이 전멸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지상에 내려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지휘부에서는 너무 위험하다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허락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고든과 슈가트는 단 둘이서 수천 명의 적군이 몰려오는 추락 지점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추락한 헬기 안의 조종사 마이클 듀란트를 보호하며 최후의 한 발까지 총을 쏘았습니다. 현대전에서 보기 드문 이 숭고한 희생은 훗날 그들에게 미국 최고의 영계인 명예 훈장을 안겨주었지만 현장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두 대원은 전사했고 듀란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날이 저물자 모가디슈의 거리는 지옥 그 자체로 변했습니다. 델타포스와 레인저 대원들은 추락 지점 근처의 건물들을 점거하고 고립된 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탄약은 바닥을 보이고 식수는 끊겼으며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어둠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델타 요원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적의 접근을 감시하며 아주 적은 양의 탄약으로도 적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레인저 대원들이 당황할 때마다 델타의 베테랑들은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전선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군의 장갑차를 앞세운 대규모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대원들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동료의 시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갑차의 자리가 부족하자 남은 대원들은 장갑차 뒤를 따라 뛰면서 도시를 탈출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모가디슈 마일이라고 불리는 처절한 퇴각 작전이었습니다. 델타포스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이 전투는 미국 특수전 사령부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치적인 결정과 정보의 오류가 현장의 전사들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지로 복귀한 대원들은 피와 먼지로 뒤덮인 얼굴을 씻어내며 잃어버린 동료들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시 다음 임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눈물은 사치였고 오직 살아남은 자의 책임감만이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델타포스는 시가전 전술을 완전히 재정립했습니다.
건물 내부 소탕 작전뿐만 아니라 대규모 군중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생존과 퇴각 전술을 더욱 고도화했지요. 또한 블랙호크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의 방어력을 높이고 공중과 지상의 통신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가디슈의 상처는 깊었지만 델타포스는 그 아픔을 딛고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특수부대를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소말리아의 붉은 먼지는 대원들의 군복에서 털어낼 수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들의 심장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이제 델타포스는 아프리카를 떠나 다시 새로운 전장으로 향합니다.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새로운 위협이 고개를 드는 곳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나중에 떠나는 유령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델타포스의 이야기는 이제 대테러 작전의 황금기로 접어들며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인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발칸반도의 험준한 산맥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의 깊은 동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발자국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침묵의 전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상 속으로 더욱 깊이 숨어들어 칼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우는 것은 오직 그들의 정교한 움직임뿐이었고 역사는 그들이 남긴 그림자를 따라 조용히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돌아온 대원들은 한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이 영웅담으로 포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눈빛과 마지막 순간에 나누었던 짧은 인사를 가슴에 묻었을 뿐입니다. 델타포스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공포, 그리고 그것을 압도하는 의지는 그들을 단순한 기계가 아닌 진정한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일요일을 준비하며 무기를 손질하고 지도를 살핍니다. 다음 임무가 어디가 될지,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델타는 언제나 그랬듯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존재 자체로 평화를 수호하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모가디슈의 태양은 졌지만 델타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도시의 매연이 섞인 그곳에서의 경험은 델타포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풀무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거대한 폭풍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소말리아 모가디슈의 뜨겁고 붉은 먼지를 뒤로 한 채 델타포스 대원들이 마주한 다음 전장은 차가운 안개와 복잡한 증오가 뒤섞인 유럽의 화약고 발칸 반도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보스니아 내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었고 나토 연합군은 평화 유지라는 명목 아래 그곳에 발을 들였지요. 하지만 델타포스에게 주어진 임무는 평화 유지군처럼 검문소를 지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쳐지는 전쟁 범죄자들을 추적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세우라는 비밀스러운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이른바 피픽이라고 불리는 전쟁 범죄 기소자들을 생포하는 임무였는데 이는 과거의 대규모 타격 작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제 대원들은 군복을 벗어 던지고 현지인처럼 보이기 위해 사복을 입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걸치고 머리와 수염을 현지 스타일로 다듬은 그들은 사라예보의 낡은 카페에 앉아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적들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발칸의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칼바람은 뼈저리게 차가웠고 짙은 안개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게 만들었지요. 델타 대원들은 위성 항법 장치인지 PS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험준한 지형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나 폭스바겐 같은 민간용 차량에 몸을 싣고 수주 동안 잠복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목표물은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도 버젓이 활보하는 전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며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생포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사격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과 정보력이었습니다. 대원들은 CIA 요원들과 협력하여 목표물의 이동 경로를 분단위로 분석했습니다. 목표가 즐겨 찾는 식당 어디에 앉는지, 어느 길목에서 차속도를 줄이는지까지 세밀하게 파악했지요.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작전 명칭은 기밀에 붙여졌고 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목표가 탄 검은색 SUV가 좁은 산길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델타팀은 미리 준비한 대형 트럭으로 길목을 차단하고 뒤를 따르던 차량을 들이받아 고립시켰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기도 전에 델타 대원들이 차량 문을 박차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섬광 포금탄이 터지며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켰고 대원들은 단 몇 초 만에 목표물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총성 한 발 울리지 않은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인근에서 대기하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착륙했고 목표물은 눈을 가린 채 헬기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현지인들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 이미 델타포스는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런 식의 가로채기, 작전은 보스니아 전역에서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때로는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해 현지 민병대와 대치하기도 했지만 델타 대원들은 특유의 냉철함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력을 행사하는 전사가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과 첩보전을 수행하는 지능형 요원들이었습니다. 발칸에서의 경험은 델타포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규모 군사작전만큼이나 소규모 팀의 은밀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훗날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전술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특수부대 SAS-나 프랑스의 GEEN 같은 동맹국 특수부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전술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훈련하고 작전하며 서로의 장점을 흡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델타포스는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유연성과 적응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성공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희생과 고뇌가 따랐습니다. 대원들은 자신이 잡은 이들이 저지른 참혹한 학살 현장을 목격하며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 흩어진 폐허와 집단 매장지를 지나칠 때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전사는 오직 임무로 말한다는 원칙 아래 묵묵히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발칸의 추운 겨울을 보내며 자신들의 칼날이 정의를 위해 쓰이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은 훗날 더 거대한 악과 마주했을 때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발칸에서의 작전이 마무리될 무렵 세상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요. 델타포스 대원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발칸의 안개보다 더 깊고 험준한 아프가니스탄의 동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장비를 챙기고 포트브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사상 최대의 복수극이자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짧은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유서를 갱신했습니다. 델타포스의 역사에서 가장 길고도 치열했던 10년의 세월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막과 도시 그리고 눈 덮인 산맥에서 단련된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의 거친 고원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델타포스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유령을 쫓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헬기 엔진 소리가 다시 한번 포트브레그의 밤 공기를 가르고 대원들은 어둠 속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델타의 깃발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전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전범 추적을 넘어 미국의 심장을 겨눈 적들의 목줄을 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칸에서 단련된 그들의 인내심과 정밀함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척박한 땅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델타포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현대 특수전의 정점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보스니아의 차가운 안개 속에서 다져진 그들의 투혼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적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델타 대원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이름을 지우고 그림자가 되어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01년 9월에 파란 하늘이 무너져 내린 후 전 세계의 시선은 아프가니스탄에 거친
산악지대로 향했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에게 이번 임무는 단순한 작전이 아닌 국가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처절한 복수극과도 같았지요. 그들은 사건 발생 불과 몇 주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차가운 대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함께 가볼 곳은 화이트 마운틴이라 불리는 험준한 산맥 속에 숨겨진 요새 토라보라입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인 이곳은 산소조차 희박하고 만년설이 덮인 좁은 길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현지 군벌들과 협력하며 오사마 빈 라덴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군복 대신 현지인들이 입는 파투를 걸치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채 말과 나귀에 의지해 산을 올랐습니다. 낮에는 적들의 눈을 피해 바위 틈에 몸을 숨겼고 밤이 되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와 싸우며 전진했습니다. 대원들의 숨소리는 하얀 성에가 되어 얼굴에 내려앉았고 얇은 장갑을 뚫고 들어오는 냉기는 손가락의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야간 투시경의 녹색 빛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2월 중순 대원들은 빈 라덴이 숨어 있다고 확신하는 동굴 밀집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무정이를 통해 흘러나오는 적들의 음성은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특히 빈 라덴 본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무선망에 포착되었을 때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델타의 팀장들은 즉시 상부에 추가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파키스탄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퇴로를 차단해야만 이 유령 같은 존재를 생포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계산과 지휘부의 오판으로 인해 요청했던 레인저 부대의 투입은 거절당했습니다. 현장의 대원들은 분노를 삼키며 자신들만의 힘으로 작전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뒤덮은 B-52 폭격기와 A-10 공격기들을 유도하며 동굴 입구를 하나하나 파괴해 나갔습니다. 산 전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폭발음이 골짜기를 메웠고 데이지 커터라고 불리는 거대 폭탄이 투하될 때마다 대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델타 대원들은 폭격이 멈춘 틈을 타 직접 동굴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총탄과 부비트랩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손전등 빛 하나에 의지해 어두컴컴한 지하 터널을 수색할 때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따라다녔지만 동료의 어깨를 믿으며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이번에도 쉽게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현지 협력 부대들이 라마단 기간을 이유로 전투를 중단하거나 적들과 내통하며 퇴로를 열어준 것이지요. 빈 라덴은 그 틈을 타 파키스탄의 험준한 부족 지역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목표를 놓친 대원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눈 덮인 산 정상에 서서 빈 라덴의 흔적이 사라진 지평선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토라볼에서의 작전은 델타포스에게 큰 상처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압도적인 무력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휘체계와 확실한 동맹의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지요. 하지만 이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델타포스는 이후 10년 동안 끈질기게 그의 뒤를 쫓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장은 이제 안정화 작전으로 접어들었고 델타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탈레반의 지도부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사냥꾼이 되었고 밤마다 헬기를 타고 나타나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시기 델타포스는 기술적으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GPS와 연결된 실시간 전술 지도를 사용하고 무인 정찰기의 영상을 손바닥 위에서 확인하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아무리 좋아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대원들의 강인한 정신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격오지에서 수개월을 버티며 오직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토라보라의 차가운 바람은 대원들의 피부를 거칠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더욱 뜨겁게 달구어졌습니다. 한 대원은 훗날 회고하기를 그 산맥에서 보낸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불가능에 도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델타포스는 아프가니스탄의 먼지를 털어내기도 전에 또 다른 거대한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또 다른 독재자를 추적하기 위해 바그다드의 뜨거운 태양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아프간의 산악지대에서 단련된 그들의 체력과 발칸에서 익힌 은밀한 추적 기술은 이제 이라크의 도시와 사막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델타포스의 역사는 이렇게 쉴 틈 없이 흐르는 전장의 기록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살인 기계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눈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깊은 고뇌를 가진 전사들인지를 말입니다. 토라보라의 동굴 속에서 마주했던 그 어둠은 이제 대원들의 영혼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가 되어 적들을 심판하러 떠납니다. 헬리콥터의 엔진 소리가 다시 한번 밤하늘을 가르며 새로운 챕터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번에는 모래바람이 부는 티그리스 강변의 어느 낡은 가옥에서 그들의 짧은 휴식이 끝나고 다시 긴박한 무전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델타포스라는 이름 아래 모인 이들은 다시 한번 장비를 챙기고 헬멧의 턱끈을 조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고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았던 그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델타가 있는 한 정의의 칼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바그다드의 뜨거운 열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델타포스가 써내려간 또 다른 전설적인 기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그들의 다음 발걸음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2003년의 봄은 유난히도 뜨거운 모래바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유령을 쫓던 델타포스 대원들에게 이제는 이라크의 거대한 사막과 복잡한 미로 같은 도시 바그다드가 새로운 숙제로 주어졌지요. 이번 챕터에서는 델타포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로 기록된 독재자 사담 후세인 생포 작전과 그 이면에 숨겨진 긴박한 순간들을 아주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그다드가 함락된 이후에도 사담 후세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미국은 현상금 2,500만 달러를 내걸고 그의 머리 위에 거대한 그물을 던졌지만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지요. 델타포스는 당시 태스크포스 121이라는 특수목적 부대의 핵심으로서 사담 후세인의 최측근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총을 쏘는 전투가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과 첩보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원들은 54도를 넘나드는 이라크의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티그리스 강변의 민가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땀은 눈으로 흘러들어가 시야를 가리고 방탄복안의 피부는 땀띠로 짓무르는 고통이 이어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커다란 돌파구는 사담 후세인의 두 아들 우다이와 쿠사이를 제거한 모술 작전이었습니다. 델타포스는 그들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모술의 한 대저택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순순히 항복하지 않았지요. 무려 4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고 델타 대원들은 적의 완강한 저항에 맞서 토우 미사일과 A-10 공격기의 화력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사살되었고 이는 사담 후세인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체인 사담 후세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델타포스는 전술을 바꾸어 그의 경호원들과 요리사 그리고 심부름꾼들을 추적하는 저인망식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대원들은 CIA 요원들과 함께 현지인들의 제보를 분석하고 위성 전화를 도청하며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2003년 12월 중순 사담 후세인의 핵심 경호원 중 한 명인 뚱보라는 별명의 인물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델타의 신문관들은 그를 집요하게 추궁했고 마침내 사담 후세인이 그의 고향인 티크리트 인근의 어느 작은 농가에 숨어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작전 명칭은 레드던, 즉 붉은 새벽이었습니다. 12월 13일 밤 델타포스시 소속 대원들과 제사 보병여단 대원들이 포함된 공격팀은 두 개의 목표 지점인 울버린 1과 울버린 2를 향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발진했습니다. 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의 녹색 화면에 의지해 소리 없이 목표 농가에 접근했습니다. 농가는 아주 평범하고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 주변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델타 대원들은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모든 방을 수색했지만 사담 후세인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틀린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찰나 한 대원의 눈에 낡은 카펫 아래 숨겨진 작은 뚜껑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스파이더 홀이라 불리는 인용 지하 구멍이었습니다. 한 대원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섬광탄을 던지려던 순간 구멍 안에서 두 손을 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덥수룩한 흰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겁에 질린 눈빛을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내가 사담 후세인이다. 나는 이라크의 대통령이다. 협상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델타 포스 대원은 차갑게 대답했지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안부 전하란다. 그렇게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독재자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구멍 속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대원들은 즉시 사담 후세인의 입안을 검사하여 자결용 독약이나 폭발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를 헬기에 실어 바그다드로 이송했습니다. 현장의 대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무정의로 전하며 잭팟이라는 암호를 외쳤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잡았다는 소식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고 델타 포스의 명성은 다시 한번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에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체포가 이라크 저항 세력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델타 포스는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의 수장인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라는 더 잔혹한 괴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르카위는 차량 폭탄 테러와 인질 참수를 일삼으며 이라크를 피해 바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델타 포스는 이제 대규모 군사 작전이 아니라 매일 밤 서너 번씩 목표 가옥을 습격하는 고강도의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대원들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유령처럼 나타나 적들을 소탕하는 올빼미 같은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이 시기 델타 포스는 킬체인이라 불리는 실시간 타격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드론이 적의 위치를 파악하면 델타 대원들이 즉시 헬기로 투입되고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는 다시 다음 목표를 향한 단서가 되는 톱니바퀴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델타 대원들은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좁은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근접 전투는 찰나의 순간에 생사가 갈리는 위험한 일이었지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포인트맨은 언제나 적의 총구 앞에 노출되어 있었고 보이지 않는 부비트랩은 대원들의 발밑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밀어주며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자르카위가 숨어있는 안전가옥을 급습했을 때 적들이 강력한 중화기로 저항하며 대원들을 사지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델타는 압도적인 사격술과 팀워크로 적들을 제압했고 결국 2006년 6월 자르카위가 머물던 가옥에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하여 그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그다드의 밤은 여전히 화약 냄새와 타이어 타는 냄새로 가득했지만 델타 포스가 이룬 성과들은 이라크의 전황을 바꾸는 결정적인 마침표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훈장이나 화려한 찬사를 거부한 채 다시 포트브레그의 훈련장으로 돌아가 다음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잡았던 그날의 기억은 대원들에게 자만심이 아닌 더 큰 책임감을 남겼습니다. 독재자는 구멍 속에 숨어 있었지만 진정한 전사들은 언제나 사선 위에서 당당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보낸 수많은 낮과 밤은 델타 포스를 현존하는 가장 치명적인 전투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의 심장 안에는 여전히 동료를 아끼는 마음과 국가를 향한 충성심이라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델타 포스는 이라크의 모래바람을 뒤로하고 또 다른 위협이 싹트는 곳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테러의 형태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었지만 델타 포스의 칼날은 언제나 그랬듯 가장 예리하게 갈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은 이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 행동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그들의 방식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델타의 전설은 바그다드의 좁은 골목길에서 티그리스 강이 유유한 흐름을 따라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끌려 나오던 그 짧은 순간의 정적은
델타 포스가 세상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며 그 실행자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원들은 이제 헬멧을 벗고 짧은 휴식을 취하지만 그들의 귀는 여전히 무정의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잡음에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델타포스로 살아가는 이들의 숙명이자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인질 구출 작전은 특수전에 꽂히자 동시에 가장 정교한 예술이라 불립니다. 단 한 발의 실수로 인질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고 찰나의 망설임이 팀 전체를 전멸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델타포스는 창설 목적 자체가 바로 이 인질 구출에 있었고 그들은 수십 년간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들이 수행했던 가장 극적인 구출 작전들과 그 과정에서 보여준 초인적인 집중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12년 1월에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소말리아의 거친 황무지 상공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목표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석 달 넘게 고초를 겪고 있던 미국인 구호 활동가 제시카 뷰캐넌과 그녀의 동료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시카는 지병이 악화되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협상은 결렬되어 무력 사용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남았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이탈리아의 미군 기지에서 C-130 수송기를 타고 발진했습니다. 그들은 고고도 이탈 저고도 전개라는 이른바 헤일로 점프를 통해 소말리아 사막 한복판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낙하산을 접고 무거운 장비를 챙긴 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의 녹색 화면을 보며 약 3km를 은밀하게 이동했습니다. 적들의 기지에는 수십 명의 무장 해적들이 잠을 자거나 경계를 서고 있었지요. 델타팀은 4개의 조로 나누어 기지를 포위했습니다. 현장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들개들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팀장의 수신호와 함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델타 대원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HK-416 소총으로 외곽 초병들을 순식간에 제거했습니다. 비명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광석화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인질들이 갇혀있는 텐트로 진입하는 순간 대원들은 섬광 포금탄을 던졌습니다. 콰광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적들의 시야와 청각이 마비되었고 델타 대원들은 단 9분 만에 9명의 해적 전원을 사살했습니다. 인질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겁에 질려 있었지만 대원 중 한 명이 제시카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미국인이다, 당신들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순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에서의 치료와 헬기, 이송까지 모든 과정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이 작전은 단 한 명의 아군 부상자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하며 델타포스의 명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질 구출 작전이 이토록 매끄럽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시리아와 이라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테러 집단 아이시스와의 전쟁 중 벌어진 하위자 인질 구출 작전은 그야말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당시 아이시스는 수십 명의 쿠르드족 포로들을 처형하기 위해 거대한 구덩이를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델타포스는 이들이 곧 살해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은밀한 침투가 아니라 치누크 헬기를 이용한 강습 작전이었습니다. 헬기가 기지 마당에 내려앉자마자 사방에서 총탄이 빗발쳤습니다. 아이시스 대원들은 자폭조끼를 입고 달려들었고 좁은 감옥 복도는 화약 연기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과정에서 델타포스의 베테랑인 조슈아 휠러 상사가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적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인질들이 탈출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휠러 상사의 희생 덕분에 70명에 달하는 인질들이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인질들이 델타 대원들의 안내를 받아 헬기에 오르며 떨리는 손으로 대원들의 어깨를 잡는 모습은 지옥 같은 전장에서도 인류애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지요. 델타포스 대원들은 이런 작전을 위해 평소에 하우스 오브 호러라고 불리는 특수 훈련장에서 수만 번의 연습을 반복합니다. 이 훈련장은 실제 건물처럼 꾸며져 있으며 내부에는 인질 역할을 하는 마네킹과 적 역할을 하는 표적들이 무작위로 배치됩니다.
대원들은 실탄을 사용하여 방에 진입하는데 이때 단일 센티미터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료 대원이 인질 바로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표적을 사격할 수 있는 담력과 실력을 갖추어야만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또한 각종 돌파 장비를 다루는데도 도사들입니다. 문을 부수기 위한 폭발물 계산부터 유압식 절당이,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벽 너머의 적을 식별하는 기술까지 현대 과학의 정수를 모두 활용합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원들 간의 텔레파시와 같은 팀워크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가락 하나 눈빛 하나로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습니다. 인질 구출은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워주는 일입니다. 대원들은 작전이 끝난 후 심리적 외상을 겪는 인질들을 배려하여 아주 부드럽고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거친 전사들이지만 인질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보호자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들 뒤에는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구출에 실패하여 눈앞에서 인질을 잃었을 때의 자책감이나 함께 사선을 넘나들던 전우를 떠나보냈을 때의 상실감은 대원들의 영혼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장비를 챙기고 사격장에 섭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간절히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델타포스의 인질 구출 작전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그들이 어둠을 뚫고 나타날 때 인질들에게는 그것이 곧 신의 손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4,000자가 넘는 이 긴 서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델타포스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생명의 수호자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칸의 산맥에서 소말리아의 해안가, 그리고 시리아의 폐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발자국이 남은 곳에는 언제나 절망에서 구출된 생명들의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이제 델타포스는 또 다른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나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인질극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에 맞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술을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인질을 집으로 데려온다는 그들의 굳은 약속입니다. 대원들은 오늘도 포트브레그의 훈련장 한 구석에서 땀을 흘리며 반가쇠를 당기는 검지손가락의 감각을 가다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그들의 눈은 이제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질 구출의 역사는 곧 델타포스의 역사이며 그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없는 영웅들의 피와 땀으로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들려오는 헬기 로터 소리와 어둠을 가르고 나타나는 델타 대원들의 듬직한 실루엣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델타포스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침묵 속에서 다음 호출을 기다리며 무기를 닫고 지도를 살핍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델타포스의 이야기는 이제 대테러 전술의 정점을 지나 현대전의 복합적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이 마주할 다음 도전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들이 보여줄 또 다른 기적 같은 구출극은 무엇일지 기대하며 다음 챕터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인질 구출의 정석은 곧 인간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델타포스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의 공기를 가르는 것은 날카로운 총성보다 더 무서운 정적입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이 전 세계의 어둠을 지배할 수 있는 비결은 단순히 그들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의 손에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기술의 정수들이 들려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델타포스를 진정한 유령으로 만들어주는 첨단 장비들과 그 무기들이 전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눈이 되어주는 야간 투시경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군요. 일반적인 군인들이 사용하는 단안식이나 쌍안식 투시경과는 차원이 다른지 PNVG-18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렌즈가 4개나 달린 이 독특한 외형의 장비는 대원들에게 무려 90도에 달하는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마치 대낮에 눈을 뜨고 보는 것과 같은 넓은 시야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예전에 야간 투시경들이 좁은 원통을 통해 세상을 보는 답답함이 있었다면 이 4개의 눈은 대원들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주변의 위협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게 해줍니다. 녹색 광원이 아닌 백색 인광 기술이 적용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가 덜하고 사물의 명암을 더욱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장비를 착용한 델타 대원은 적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소총 역시 평범하지 않습니다. 델타 포스의 상징과도 같은 HK-416 소총은 독일의 기술력과 델타의 실전 경험이 결합된 걸작입니다. 기존의 M4 카빈이 가진 가스 직동식 구조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가스 피스톤 방식을 채택했지요. 덕분에 수천 발의 사격에도 총기 내부에 이물질이 끼지 않고 지늘기나 물속에서 꺼내자마자 반가쇠를 당겨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여기에 소음기라는 마법의 도구가 더해집니다. 일반적인 소음기가 총소리를 단순히 줄여주는 역할이라면 델타가 사용하는 특수 소음기는 총구 화염을 완벽하게 억제하고 탄환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조차 최소화합니다. 적들은 동료가 바로 옆에서 쓰러져도 어디서 총알이 날아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300 블랙아웃이라는 특수 탄환을 사용하여 소음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파괴력은 유지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몸을 보호하는 방탄복과 전투복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크라이 프리시전이라는 브랜드에서 개발한 멀티캠 패턴은 사막과 정글 그리고 도시 등 그 어떤 환경에서도 빛의 반사를 조절하여 대원의 실루엣을 지워버립니다. 방탄 플레이트는 최첨단 세라믹과 폴리에틸렌 소재를 사용하여 소총탄을 막아내면서도 무게는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대원들은 이 가벼운 갑옷 덕분에 수십 킬로미터를 전력 질주하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 장비 또한 예술의 경지입니다. 에이탁이라고 불리는 안드로이드 팀 어웨어니스 키 쓴 대원들의 팔목에 장착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아군의 위치와 적의 동태, 그리고 위성 사진을 공유합니다. 지휘부에서는 무인 정찰기가 보내오는 영상을 보며 현장의 대원들에게 정확한 타격 지점을 지시합니다. 신의 눈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 덕분에 델타포스는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동 수단 역시 남다릅니다. 오사마 빈 라덴 작전 때 처음 그 존재가 드러난 스텔스 헬리콥터, 이른바 스텔스 호크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특수 도료와 소음을 줄이는 로터 설계를 통해 적의 심장부까지 소리 없이 침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에 올 때까지도 적들은 그것이 바람 소리인 줄로만 알았다고 하니 그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소형 정찰 드론인 블랙 호넷은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로 창문을 통해 적의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대원들은 직접 몸을 노출하지 않고도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단순히 비싼 도구가 아닙니다. 대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작전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지만 델타포스 대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장비가 아니라 그 장비를 다루는 사람의 손과 두뇌라고 말이지요. 아무리 뛰어난 야간 투시경이 있어도 그것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냉철함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소리가 나지 않는 총이 있어도 반가쇠를 당기는 손가락에 망설임이 있다면 임무는 실패합니다. 델타포스는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때마다 하우스 오브 호러에서 수천 번의 실전 테스트를 거칩니다. 장비가 몸의 일부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기술을 숭배하지 않고 기술을 지배합니다. 야간 투시경의 배터리가 나갔을 때, 총기가 고장 났을 때, 혹은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힙니다. 최첨단 기술과 원시적인 야성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델타포스입니다. 대원들은 현장에서 장비를 직접 개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격 습관에 맞춰 개머리판을 깎아내거나
조중영의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합니다. 기성품을 그대로 쓰는 법이 없지요. 그들에게 무기는 소모품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깃든 동반자입니다. 또한 생화학 무기나 방사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방호복과 탐지기들도 그들의 가방 속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도 기술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의료 장비 역시 혁신적입니다. 퀵클라시라 불리는 지혈제는 치명적인 상처에도 단 몇 초 만에 피를 굳게 만들어 대원의 생명을 구합니다. 현장의 위생병들은 웬만한 병원의 응급실 수준의 처치를 전장 한복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장비들을 휴대합니다. 델타포스의 기술력은 민간 분야로 전파되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위성 항법 장치나 튼튼한 아웃도어 의료의 많은 기술이 이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전유물로 남아있는 비밀스러운 장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스캐롤라이나의 비밀연구소에서는 대원들을 더 빠르고 더 조용하며 더 치명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네 개의 눈을 번뜩이며 소리 없이 다가오는 델타 대원의 모습은 기술이 만들어낸 현대판 사신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장비들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입니다. 델타 포스는 기술의 정점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들의 발은 언제나 진흙탕과 먼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첨단 기술은 그들의 날개가 되어주지만 그 날개를 움직이는 근육은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육체입니다. 장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장비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역설적인 강함이 델타포스를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비결이지요. 이제 그들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까지 전장에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기 힘든 곳에 로봇견을 보내 정찰하고 인공지능이 수천 개의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공격 경로를 찾아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델타포스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 즉 동료를 향한 희생과 극한의 공포 속에서 내리는 인간적인 결단은 영원히 델타 대원들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차갑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손은 뜨겁습니다. 5천제에 달하는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델타포스가 단순한 군대 이상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학과 용기가 결합된 인류 진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들의 장비들은 우리가 평화롭게 잠든 밤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델타포스가 마주했던 가장 최근의 거대한 위협과 그들이 어떻게 그 위협을 뿌리 뽑았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델타포스의 칼날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기술은 진화하고 전장은 변하지만 그들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행동하고 첨단으로 무장한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미래 전쟁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장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대원들의 땀방울을 기억하며 델타포스의 또 다른 활약상을 기대해 봅니다. 그들은 진정한 유령이자 기술의 지배자이며 어둠의 주인들입니다. 이제 무정의의 잡음 속에서 들려오는 짧은 신호가 다음 작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대원들은 익숙한 솜씨로 투시경을 내리고 총기의 놀이쇠를 후퇴 고정합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어둠 속으로 녹아들 시간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델타포스가 최근 전장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테러 조직의 수장들을 추적하며 벌인 숨막히는 사냥의 기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장비가 실전에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지요. 델타포스의 이야기는 이제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비호 아래 그들은 오늘도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케 하며 역사의 뒤편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델타포스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바로 이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모든 장비에 깃든 대원들의 혼을 느끼며 이 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델타포스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남을 것입니다.
2019년 10월의 어느 깊은 밤, 시리아 북서부의 이들리브주는 적막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 아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테러 집단 중 하나인 아이시스의 수장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이번 챕터에서는 델타 포스가 수행한 최근의 가장 거대한 성과이자 현대 특수전의 정수로 불리는 알-바그다디, 사살 작전에 긴박했던 전 과정을 5,000자의 내레이션으로 아주 세밀하게 복기해 보겠습니다. 바그다디는 오사마 빈 라덴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전 세계의 테러의 공포를 확산시킨 장본인이었지요. 미국은 수년 동안 그의 흔적을 쫓았지만 그는 휴대전화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인편으로만 명령을 전달하며 유령처럼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델타포스의 끈질긴 추적은 결국 결실을 보았습니다. CIA와 협력하여 바그다디의 최측근 중 한 명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고, 그로부터 바그다디가 시리아 북부의 한 외딴 가옥에 머물고 있다는 결정적인 첩보를 입수했지요. 작전명은 케일라 뮬러였습니다. 아이시스에 의해 희생된 미국인 구호 활동가의 이름을 딴 이 작전에는 델타포스의 A 소속 대원들이 주축이 되어 투입되었습니다. 10월 26일 밤 이라크의 아르빌 기지에서 8대의 HH-60 헬리콥터가 일제히 이륙했습니다. 헬기 안에는 완전 군장을 한 델타 대원들과 함께 특별한 대원이 한 명 더 타고 있었는데 바로 궁연 코난이었습니다. 헬기들은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초저공 비행으로 적진을 가로질렀습니다. 약 70분간의 긴장감 넘치는 비행 끝에 목표 가옥에 도착한 대원들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으로 저항하는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대원들은 정문으로 진입하는 대신 벽을 폭파하여 예상치 못한 경로로 가옥 내부를 들이쳤습니다. 먼지와 화약 연기가 가득한 복도에서 아이시스의 경호원들이 총을 쏘며 저항했지만 델타 대원들의 압도적인 사격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가옥 내부를 소탕하던 대원들은 지하실로 연결된 터널로 도주하는 바그다디를 발견했습니다. 터널은 막다른 길이었고 바그다디는 자신의 세 아이를 방패 삼아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델타 대원들은 그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겁했습니다. 바그다디는 입고 있던 자폭 조끼를 터뜨려 자신과 아이들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견 코난이 폭발로 인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대원들은 무사했습니다. 대원들은 무너진 터널 잔해 속에서 바그다디의 사체 일부를 수습하여 현장에서 즉석 DNA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결과가 나왔고 무정의를 통해 들려온 암호는 잭팟이었습니다. 목표물을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신호였지요. 대원들은 가옥 내부에 있던 수많은 하드디스크와 기밀 서류들을 챙겨 다시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작전 시간은 단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원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리아의 풍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악의 축이 사라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작전은 델타포스가 왜 세계 최강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적진 한복판에 침투하여 단 한 명의 아군 사망자도 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그들의 능력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에서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군견과의 완벽한 호흡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난은 인간 대원이 가기 힘든 좁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어 바그다디를 끝까지 추격했지요. 작전 이후 코난은 백악관에 초청되어 훈장을 받는 등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얼굴을 드러내지 못한 델타 대원들은 조용히 포트 브레그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상이나 명예보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바그다디 사살 이후 아이시스는 급격히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력을 잃은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델타포스는 그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그림자 작전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밤마다 헬기를 타고 시리아의 사막을 누비며 테러의 씨앗이 다시는 자라지 못하도록 칼날을 세웠습니다. 바그다디 작전에서 얻은 방대한 첩보들은 이후 수백 건의 후속 작전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테러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델타포스는 이 과정에서 시가전 전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좁은 가옥에서의 근접 전투와 지하 터널에서의 수색, 그리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목표물만을 골라내는 정밀 타격 능력은 이제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원들은 한 명 한 명이 걸어 다니는 전략 무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소총의 조중형 하나, 전술 장갑의 재질 하나까지도 수만 번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팀워크입니다. 바그다디의 자폭 직전 긴박한 순간에도 대원들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 하나 공을 세우기 위해 앞서 나가지 않았고 오직 팀의 안전과 임무 성공만을 생각했지요. 이것이 바로 델타포스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제 델타포스는 중동을 넘어 전 세계의 새로운 위협들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이나 하이브리드 전쟁 상황에서도 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출동 명령에 대비해 매일 사격 연습을 하고 체력을 단련하며 지도를 외웁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운 일상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있기에 수많은 사람이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바그다디 작전의 성공은 델타포스의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뿐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그 어둠 속으로 기꺼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 우리는 델타포스가 가진 압도적인 위용과 그 뒤에 숨겨진 대원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00자가 넘는 이 긴 서사는 단순히 한 명의 테러리스트를 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침묵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사들의 영혼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그다디가 최후를 맞이한 그 터널의 끝에서 대원들이 보았던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델타포스는 오늘도 그 염원을 가슴에 품고 다시 어둠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델타포스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과 앞으로 마주할 미래,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지막 챕터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델타포스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침묵의 수호자들입니다. 헬기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는 지금 델타 대원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장비를 닦으며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침착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한 이 밤, 델타포스의 위대한 여정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이제 긴 밤의 끝을 향해 가는 이 서사의 마지막 장에서는 델타포스가 세상에 남긴 유산과 그들이 짊어진 영원한 숙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델타포스는 단순히 총을 잘 쏘는 이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대 특수전의 개념을 새로 쓰고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나간 개척자들이었지요. 이번 챕터에서는 델타 대원들이 전장을 떠난 뒤에도 이어지는 그들의 정신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전쟁터에서 그들이 수행할 역할을 5,000자의 내레이션으로 깊이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델타포스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승리의 자양분으로 삼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창설 초기 이란 인질 구출 작전의 처참한 패배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그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포기하는 대신 특수전 사령부를 창설하고 공중 지원과 지상 작전의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모가디슈의 붉은 먼지 속에서 동료를 잃었을 때는 시가전 전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전 세계 특수부대들의 표준을 제시했지요. 이처럼 델타포스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술이 노출되면 즉시 새로운 방식을 찾아냈고 적들이 첨단 기술로 무장하면 그보다 한 발 앞선 기술로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전술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델타포스를 거쳐간 대원들은 전역 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안업체를 세워 민간인을 보호하거나 전술교육센터를 열어 후배 전사들을 양성하기도 하지요. 그들이 전해주는 것은 단순히 사격술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리더십입니다. 델타포스의 정신은 이제 미국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우방국들의 특수부대 안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정예 요원들이 델타포스와 함께 훈련하며 그들의 선진 전술과 정신력을 배우고 있지요.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협력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 세계 전사들의 유대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미래의 델타포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장은 이제 사이버 공간과 우주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델타포스는 이미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디지털 전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무인 로봇이 전장을 누벼도 결국 최후의 결단은 인간의 몫입니다. 어두운 방 안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 인지를 식별하고 찰나의 순간에 방가쇠를 당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인간적인 고뇌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델타포스는 앞으로도 기술의 정점에 서서 인간의 야성을 잃지 않는 유일무이한 부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국가 간의 갈등을 억제하고 테러의 싹을 사전에 잘라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델타 대원들에게 은퇴란 단지 군복을 벗는 것을 의미할 뿐 그들의 심장 속에 새겨진 델타의 징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세운 공적을 자랑할 수도 없고 훈장을 가슴에 달고 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타국의 골목길에서 혹은 삭막한 산맥의 동굴 속에서 자신들이 흘린 피와 땀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델타포스가 추구하는 진정한 영광입니다. 이제 이 긴 내레이션을 마무리하며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스캐롤라이나의 숲속 어딘가에서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훈련에 매진하는 예비대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침투를 마친 델타팀이 숨을 죽인 채 목표물을 응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길 원치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델타포스의 이야기는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어둠이 존재하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남긴 그림자는 정의의 이정표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델타포스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발자취를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침묵의 전사들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하고 밤은 조금 더 고요할 수 있습니다. 델타포스의 전설은 영원할 것이며 그들의 투호는 우리 가슴 속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무정의의 잡음이 잦아들고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멀어져 갑니다. 전사들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던 그들의 눈빛과 우리를 지켜주었던 그 든든한 어깨를 말이지요. 델타포스 그들은 진정한 유령이자 영웅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그들의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평온하고 깊은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델타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내일 또 다른 전장에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